ADHD는 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라 가끔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원히 타인에게 가닿을 수 없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병이란 애당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5분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그런 가시 같은 외로움도 가끔 돋아난다. 완치될 수 없는 모두에게 낯선 정신병. 우리의 괴로움은 실제한다. 다만 각자의 병과 끝없이 사이좋게 지내려 애쓸 뿐이다.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6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비스카차 작가님의 이 땅에 ADHD로 태어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새해 처음 작가님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기 전에 공지사항 듣고 올게요.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기 위해 1분 소개 광고를 받고자 합니다. 광고비는 3만 원에 모시려고 하고요. 채널 성격에 맞는 광고라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및 상품 광고도 가능합니다. 청취자들의 개인 축하 사연, 누구야 결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독립이직 축하해, 광고 다 가능합니다. 옛날 신문 광고에 내던 느낌으로 최애, 생일 축하 메시지 등등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새해에도 작가 출연 인터뷰 방송 및 책을 소개하는 방송 제작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광고 문의는 doostation, doostation @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doostation DM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발한 참여 적극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비스카차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스카차라는 이름을 쓰는 이 땅에 ADHD로 태어나를 그린 만화 작가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인쇄소에서 막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책이 진짜 출간이 됐어요. 네. 우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작년 8월 말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지난 6개월간 각자의 자리에서 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만났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 되게 너무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와, 진짜 미팅날 내년 2월쯤 나올 것 같아요.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2월 말에 나와서 빠르고 신기하고 약간 과정이 되게 생각보다 출판에 대해 제가 잘 몰랐으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걸 제가 원래 자비 출판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걸 겁도 없이 혼자 하겠다고 덤비려고 했거나 이런 생각도 했고 어쨌든 되게 감개무량하고 너무 신기하고 기쁩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책을 만드는데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죠. 네, 그렇게 되었고 제가 이 땅에 ADHD로 태어나 이 몽골을 만화를 처음 본 게 작년 8월의 어느 날에 트위터에서 작가님의 알고리즘이 터진 그 작품 어린이 발봉이였던 TV를 보다가 그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어린이 발봉이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답도 하기 전에 왜 부르지? 지금 바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인가? 이 장면만 보고 대답할까?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걸 말해야 되나? 여기까지 가서 이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자마자 제가 그 누구에게도 뭔가 말한 적 없었던 저의 어린 시절 때의 그 추억이 딱 떠오르면서 나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작가님의 만화를 찾아가지고 계속 트위터에서 그거를 정주행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왜인지 공감이 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강하게 끌려서 바로 출간 제안 메일을 썼습니다. 그 메일을 받았을 때 당시 작가님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게 어디 이제 주말이었고 남편이랑 같이 어디 카페를 갔다가 차를 타서 이제 돌아오는데
네, 핸드폰을 하는데 블로그에 이제 댓글이 뭐가 달렸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유이 이제 출판사고 출간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대표님이 그때 단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이제 나 출간 제의 들어왔어. 대박. 이랬던 딱 기억이 그때 나고 일단 당연히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진짜 트위터가 나한테 일을 주는구나. 근데 RT 터지자마자 이런 좋은 기회가? 이런 생각도 했고 진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날 RT가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터진 게 네, 알고 계셨던 거죠. 알죠. 왜냐하면은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현 X 그걸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인들도 자기 계정을 안 알려주잖아요. 서로 모르는데 이제 친한 친구가 서로 이제 계정이 몰라. 근데 내 타임라인에 언니 만화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갑자기. 그래서 언니 유명인 된 거야? 막 이랬어서. 그리고 다 계속해서 알림이 오니까 뭐지? 왜 자꾸 이렇게 리트윗이 되지? 막 약간 이런 상태였었고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근데 인스타에서는 별로 그렇게 조회수 안 나왔거든요. 그게 어느 에피소드였냐면 어린이 말봉이 에피소드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트위터는 확실히 좀 신기한 알고리즘을 타는구나 이러는데 이제 이게 출간까지 좋은 기회로 이어질지 몰랐죠 그때는. 네. 자비 출판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랐고. 네. 진짜 그냥 내 돈으로 해야겠다. 어떻게 알아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아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만나고 돌아올 때 참 신기했던 게 그 만남을 돌아보면서 작가님이 현직 약사이신데 제 본업은 만화가예요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셨었어요. 현직 약사이면서 동시에 만화를 그리면서 나는 계속 만화를 그리는 사람을 꿈꿔왔고 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약사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저희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짧게 이제 나오기도 그쵸. 하는데 작가님의 이 직업에 대한 히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을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왜 그런 말을 거못 들어가지고 괜히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그 미팅 이후에 또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메일로 내 본업은 만화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조금 갑자기 쑥스러운데 일단은 그 어린이 발봉이 보면은 항상 그 발봉이 어린 시절에 보면 엎드려서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게 저예요. 저 어릴 때부터 그냥 항상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좋아했고 나름대로 그때 이제 잘 그린다고 막 그랬고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칭찬받는 수 있는 약간 나만의 뭔가 그게 그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많이들 그렇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죠. 그림 특히 저는 만화를 꼭 그리고 싶어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ADHD 특성일 수 있는 약간 흑백 논리가 강하거든요. ADHD가. 저는 꼭 막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만화니까 뭐 애니고에 가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가서 뭐 만화 창작 학과를 가야 만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던 거죠.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 엄마한테 나 애니고 갈 거야. 이제 입시 그 팜플렛 같은 거를 보여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막 아빠도 막 난리를 치고 절대 안 된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와서 야 예술하면 안 된다. 뭔 그림이냐 약간 이래가지고 좌절을 해서 고등학교 때 그냥 약사를 하면은 이 얘기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 너무 약사를 돈벌이처럼 말하는 것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약사를 하면은 돈벌이입니다, 여러분. 그죠? 돈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글을 쓰든 뭐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뭐 밴드를 하든 생계 없이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약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딱 그런 이제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약대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09학번인데 제 학번부터 약대가
없어졌다 해야 되나? 이제 체제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2+4년제라고 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약대 한 번에 수능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일단 수능으로 다른 아무데나 대학을 가서 학과에서 2년 이수를 하고 그 약대 입학 시험 같은 걸 봐서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성적 거죠.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 약대를. 그래서 그 과정이 또 길어져가지고 재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약사가 돼서 이제 약사 했으니까 만화해야겠다. 약간 그렇게. 근데 네. 그냥 그래서 네. 아니 20살 그 대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이제 또 웹툰 학원도 다니시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취직하자마자 한 달 정도 적응을 한 다음에 뭔가 일은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만 하다 죽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진짜 좀 다들 그렇지 않아요? 회사원들도 맨날 똑같잖아요. 하는 이 일을 게. 하면서 이제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을 하다 죽겠다. 이 죽을 때까지 진짜 출퇴근하고 잠만 자다 죽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라도 배우자 해서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무를 하던 병원 근처에 만화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퇴근하고 그때 막 10시까지 7시부터 10시까지 4시 반 퇴근인데 7시 막 저녁 먹고 가가지고 7시부터 10시까지 막 3시간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일단 스킬을 배운 다음에 또 그냥 이제 누가 뭐 만화 그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뭐 결혼도 하고 그냥 쉬고 있다가 이제 만화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재를 하면은 좀 강제성이 생기니까 내 스스로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맨 처음에 연재를 병원 약사 유발봉이라는 그런 만화를 연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연재가 없으면 이제 만화를 안 그릴 거라고 안 그릴 테니까라고 얘기하셨지만 스스로에게 연재를 이제 스스로 약간 셀프로 훈련하는 느낌으로 연재는 주셨는데. 이런 거야. 그런 나한테 가르치는 그런 거였죠. 네. 그래서 작가님은 본인의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지금 현 X에 이제 만화를 그려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만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연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9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아니다. 2019년에 그 구상을 했고 2020년 1월부터 연재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5년 넘으신 정도의 그쵸. 네, 그런 게 되었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만화를 그리시는데 본업 이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연재를 이제 할 만큼 저는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만화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르다. 네, 이걸 내가 그리고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먹기까지 그리고 그걸 실행하기까지가 정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 안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병원 약사 유발봉에 이어서 이 땅에 ADHD로 태어나 그거를 이제 꾸준히 올리는 거는 정말 매우 성실하다.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그렇게 셀프 연재까지 하게 된 그 마음은 어떻게 이제 동력을 만화를 그리게끔 했을까요? 그냥 만화가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퀸연아 님이 유명한 짤 있잖아요. 뭘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수익도 당장 안 나오고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냥 나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약간 정체성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릴 거다. 그러다 성과가 나면은 나는 거고 아니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하지만 괜찮지 않을까. 뭔가 그래도 결실을 맺히지 않을까. 약간의 희망과 함께 그냥 버텼던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병원 약사 유발봉을 이제 완결을 내고 병원을 퇴사를 하고 한참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일상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팔로워가 계속 진짜 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보기는 커녕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언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팔까지 할 거면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건가? 왜 그려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 원래 창작은 외로운 거야 이러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포기할 법도 한데 누가 작가님 머리에 만화를 그려라. 누가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넌 만화를 그려야 돼. 좀 약간 집착 같기도 한데 그냥 만화 그리는 게 제일 아직까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일 그런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만화를 그리는 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최고예요. 재밌어서 계속 그리고 있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이 땅의 ADHD로 태어나는 주인공 발봉이가 그 전 작품 병원 의사 유발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등장을 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 이름이 유발봉이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저희 주인공 소개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유봉을 합친 단어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유발, 네, 유봉. 그럴 수 있죠. 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선택을 한 건데 병원 약사 유발봉을 왜 그렸느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병원에 약사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가운 입고 이제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환자들을 보는 팀은 이제 외래약국이라고 환자들이 처방전을 원내에서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약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외래약국에 있는 약사한테서 약을 받아요. 근데 거기 이제 가운 입고 서 있어도 다 간호사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병원의 간호사들도 이제 가운을 입는 직군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약사라고 애초에 생각을 잘 못하고 그리고 외래약국은 되게 일부고 되게 다른 입원약국도 있고 뭐 주사 조제를 하는 그 팀도 있고 되게 이렇게 안 보이는 데 많은데 그걸 전혀 모르셔서 이걸 좀 설명을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만화를 그려서 이걸 보여줘야겠다 이래서 만든 건데 이제 그러면서 캐릭터 이름을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뭔가 약사와 관련된 그런 물건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유발이 뭐냐면 그 약을 옛날에는 다 가루로 빻아서 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약 사발을 유발이라고 하고 유봉은 그 빻는 그 봉을 유봉이라고 해요. 그거는 지금도 써요. 그 지역약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다 요즘 빅서기로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 소화병동 그러니까 아기들이 먹는 약은 굉장히 그 용량이 엄청 조금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걸 빻아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잘 분포를 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여전히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발, 유봉을 합쳐서 유발봉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소개를 저희가 또 책 안에 자세히 전달해 두었고요. 작가님의 본체 비스카차가 또 이 만화 속에 등장을 해요. 네네네. 이 너무 귀여운 친구가 작가님을 닮은 동물이라고요? 너무 자의식 과잉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닮았어요. 그래요? 제가 설치류를 되게 종류를 뭐 다람쥐 닮았다, 뭐 햄스터 닮았다, 뭐 토끼 닮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남편 연애할 때 옛날에 티벳 여우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현자 같은 모습으로 있는 티벳 여우라는 그 짤이 있는데 그걸 약간 짝꿍으로 누가 티벳 토끼라고 이제 붙여놓은 또 유행하는 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저한테 보면 너랑 똑같다. 너랑 이건 동일 개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보고 티벳 토끼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 때문에 이제 비스카차로 그 이름이 비스카차거든요. 그 동물이.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나무위키에서 가져왔는데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설치류고 설치목 친칠라과에 속하는데 토끼를 닮았지만 토끼가 아니다. 그리고 티벳 토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토끼와 전혀 상관없는 종류일 뿐만 아니라 티벳 고원에서 서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흉쇄적 난국이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스카차 스펠링은 V로 시작하지만 저는 B로 시작해요. 그래서, 검색 안 하고 그냥 쓰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총체적 난국인 비스카차지만 정말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동물 이름이라 생각 안 하고 네. 작가님 약간 노렸어요. 닉네임이 네.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뜻이지 했는데 이게 동물 이름이었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희 표지에도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 연재 때는 없던 에세이를 이제 5편 책을 만들면서 이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께 이렇게 글을 쓰는 것과 만화를 그리는 것
두 작업에 차이점이 있으셨는지. 네. 제 생각에는 되게 쉽게 잘 써주셨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네, 보였군요. 막힘없이 네. 잘 써주셨는데 어떤 작업에 고민이 있으셨을지. 제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말을 잘 못해서인데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근데 약간 이제 그림을 빼고 글로만 하라니까 좀 핸디캡을 가지고 뭔가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이 부분은 그림이 시각자료가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될 내가 텐데. 딱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글로만 쓰려니까 글 쓰는 사람이 대단하다 약간 이런 썼고 근데 다행히 이제 에세이가 분량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어찌저찌 잘 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문장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에디터님이 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지저분한 만큼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만큼이다. 제가 글 실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그만큼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쨌든. 에세이 중에서 뭐 다 좋았지만 ADH인의 우정. 그것 약간 저도 쓰고 잘 썼다.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 네. ADHD 왜인지 모르지만 이 연구 결과는 없지만 네, ADHD끼리 좀 친하게 잘 지낸다. 네. 근데 그것이 아마 그 뭐라고 했죠? 나나 너 참 너? 나도 나지만 너도 참 너다. 네. 이런 이 마인드가 이런 기본적으로 느낌, 장착되어 있다. 마음이, 그래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어제도 하는 언니를 만나려고 했는데 약속을 일주일 전에 미리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에 제가 아침에 언니 저 오늘 몇 시에 끝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몇 시쯤 될 것 같아요. 언니 계신 곳이 여기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언니가 오 디터리요 이러면서 디터리요 이러면서 혹시 괜찮으면 나 지금 오늘 일이 너무 바쁜데 다른 날로 바꿔도 될까? 나중에 내가 너네 사무실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네. 사실 당일 약속 취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다른 분들 같았으면은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뭐 이러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을 법도 한데 오늘의 이제 일정 코스에 뭔가 차질이 생기니까. 근데 저는 또 그 언니의 어떤 특성상 또 나의 특성상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을 해놨지만 이게 100% 만날 거라는 어떤 부분을 애초에 알고 있었다. 기대를 조금 맞아. 이렇게 접어놨던 것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들끼리의 우정은 참 마음이 넓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답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책에 좀 더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연재로 만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책에서 더 좋은 에세이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인공 발봉이의 이야기는 성인 ADHD 진단을 받으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심 속에서 살았죠. 분명 다들 이렇게 살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어느 날 발봉이는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사실 발봉이는 병원 약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고 어느 부서에서는 쟤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중, 3중 알람은 물론이고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또 메모를 해두었던 발봉이. 근데 자신만의 방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부서에서 벼랑 끝에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 유발봉. 그렇게 퇴사를 하고 가까스로 정신과를 찾았다가 32 성인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씩 자신의 행동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늘 해오던 대로 ADHD를 극복하려고 쌓아온 전략들, 무수히 애쓰느라 평소에도 불안감이 높았던 날들, 그리고 부서별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던 이유, 충동적이고 산만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그리기라면 며칠 밤을 새면서 몰두했던 일 등등을요. 특히 ADHD 진단을 받은 뒤에는 자신도 모르게 ADHD에 과몰입했고 그 여정은 이 만화를 그리면서 자신을 더 이해하고 덜 미워하게 된 해피엔딩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에 성인 ADHD 진단. 이거 계산을 혹시 제가 나이를 써놔서 하신 거죠? 네네. 그게 만 나이여서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이에요. 3년 23년 8월에 진단 받았더라고요. 제가 기록한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만화 앞에 이제 작가님의 진단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맞아요. 그때 정말 어떤 해결책을 찾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돌파구? 그 노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프롤로그를 보시면은 이제 진단을 받고 발보이게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뮤지컬 같은 연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된 노래가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시즌 중반에 이제 원래 좀 여러 가지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던 주인공이었는데 새로운 진단을 받게 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애초에 약간 계속 노래 부르는 그 드라마라 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가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진단이 제가 정확하게 새로 되는 게 왜 기쁜지 나오거든요. 20, 30대인데 뭐 거의 30년 동안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게 내가 약해서 부풀리는 그걸 이제 약간 뭐 별것도 아닌데 과장해서 말하는 거라고 해서 나는 강해지려고 했지만 결국 계속 슬프고 뭐 안 좋았다. 계속 이렇게 약간 sadness and terror. 그러니까 나의 약간 공포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못 찾았다. 진단을 받으면 어쨌든 그게 뭐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Tell me that the whole time I belonged with those other people who share my diagnosis. 그러니까 나랑 같은 진단을 가진 사람들과 속할 수 있다. 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 부분은 이제 좀 공부를 안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닌데 확실히 뭔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 그런 느낌은 사람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류가 그게 되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억지로 분류에 이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거.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좀 확실히 알게 되는 거가 정신적인 안정감에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원인이 있는 거니까. 예.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게 일단은 정말 속 시원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다들 살 리가 없다라는 감각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은 궁금해했던 건데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 안심감. 네네네. 그런 게 동시에 왔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주된 감정은 진짜 속 시원함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병명을 알았으니 이제 뭔가 치료를 하고 내가 뭘 할 수도 있고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방법이 있구나라는 방법이 것도 있구나. 그 내용에서 보면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도 ADHD인 것 같아 이 말이라고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요즘 이제 ADHD 밈이 유행을 하고 집중력이 없어졌다 하면서 요새 ADHD 아닌 사람이 있나? 라는 말도 이제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당사자로서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작가님의 이제 생각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에 대해서 처음과 지금의 생각이 좀 달라지셨다고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책에. 이 반응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간 기분이 상했었고 약간 되게 내 병을 축소시키는 약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속상함과 그러니까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 2편 정도 나올 거예요. 이 반응에 대한 저의 생각과 맞아요. 이제 설명이 아예 친구 한 명이 통째로 나오는 편이 있는데 그 친구가 실존하는 친구거든요. 네. 모델이 있어요. 네. 놀라운 것은 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ADHD 진단 받고 이제
친구들인 단톡방에 나 ADHD다 막 이런 증상이 이거 ADHD였다 이런 다른 애들은 다 그래? 신기하다 이러는데 얘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에피소드 하나 성체로 나온 건데 얘가 나중에 ADHD 진단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약간 또 생각이 바뀐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라. 진짜 그 사람이 ADHD일 수도 있어. 나도 그런데 너 뭐 원래 다 그렇지 않아. 다 그렇지 않아. 너만 그렇게 생각해. 알고 보니 그런 ADHD 진단을 이제 3년 받은 지 3년이 지났으니 그거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ADHD가 아니어도 뭔가 지금 ADHD가 계속 그 관심이 높아지는 게 점점 살기 팍팍해져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DHD가 인 걸 애초에 모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 어느 정도 내용이 또 나오는데 어쨌든 ADHD는 뭐 번아웃이든 이게 우울증 때문이든 불안 장애 때문이든 어쨌든 괴롭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거 거예요. 나처럼 뭔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고 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졌어요. 아, 왜 다들 이렇게 힘든가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해의 영역으로 좀 넘어갔다. 그러니까요. 속상한 거에서. 네. 그 어쨌든 좀 정말 오해와 그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증상, 대표적인 증상 뭐 이런 걸 보고 그냥 그렇게 편견을 좀 갖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런 정확한 부분들을 또 짚어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ADHD 너무 되게 라디오스타 같은 질문인데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ADHD는 일단 영어죠. 이게 그 대표 ADHD를 딴 약자인데 Attention Deficiency,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그리고 Hyperactivity의 H거든요. 이게 과잉행동, Disorder의 D, 장애. 그래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부분 모든 게 담겨 있긴 한데 원인은 밝혀진 건 아직 없고 이제 병리는 알아요. 병리가 뭐냐면 병의 원리. 이 병이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보인다는 아는데 이제 뇌 신경 물질이 기능 저하가 있거나 약간 뭔가 불균형으로 인해서 좀 주의력을 조절하는 게 잘 안 되거나 행동이 과잉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전전두엽, 그러니까 뇌 속에서 전전두엽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걸로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라고 할 때에 그 어텐션이 보통 집중력과 헷갈려서 그쵸, 그런 그렇기도 오해들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집중력을 약간 공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냥 책을 읽는 것도 책도 공부 일종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차근차근 뭔가 글을 읽는 것도 저는 잘 좀 안 되는데 그것도 주의력 결핍이고 뭐 행동 전환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약국에서 이제 뭐 환자들 없을 때 뭐 책을 읽다가 환자들 오면 환자들한테 대응하는 딱 태세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가 잘 안 돼요. 그 주의 전환 이게 잘 안 되고 이제 환자분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책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아까 그 몇 페이지까지 왔지? 막 아까 그게 막 그 캐릭터 이렇게 됐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뇌가 이렇게 자꾸 어디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주의력 결핍 때문에 그 야기되는 그런 증상들이 되게 생각보다 다양한데 이거를 주의력 결핍 때문이라고 잘 생각하지 이제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ADHD라고 의심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이퍼액티비티 과잉 행동은 주로 소아 ADHD에서는 이제 막 남자애들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약간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인 ADHD도 과잉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꼼지락거리는 것도 과잉 행동의 일종이고 저 좀 오늘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저도 이제 앉아있을 때 가만히 잘 못 앉아있고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막 옷을 막 걸쳤다가 좀 더운 것 같으면 옷을 다시 벗었다가 막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잉 행동의 일종이고 일단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예, 되게 증상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이것 네. 때문에 야기되는 게. 예. 그렇게 ADHD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는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인 ADHD가 이게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라 책에도 자세하게 써놨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소아 ADHD만 있었어요. ADHD라는 병 자체가 소아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아니 나는 얘를 다 치료한 줄 알았는데 치료하던 ADHD를 치료하던 아기가 20대가 와서 되었는데? 인사를 왔는데 똑같아 애가 그때라고 너는 왜 똑같니? 그래도 다른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내 환자들도 그래. 이거 안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50%인가? 굉장히 3분의 2인가? 되게 큰 확률의 그 소아 ADHD가 성인으로에서도 ADHD 그 증상이 지속이 되고 뇌 쪽 과학 쪽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원인이 아직도 모르긴 하는데 신경 발달 장애예요. 신경 발달 장애니까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냥 장애로 일종으로 있는 거죠. 낫는 게 아니라 병으로 나을 수 없는 거고 약 같은 걸 먹어도 증상을 잠시 누르는 거고. 그래서 성인 ADHD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냥 ADHD랑 똑같은 거고 소아 때 이제 진단이 안 된 모종의 이유로 뭐 얘가 마스킹, 그러니까 증상을 잘 숨기려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전략을 써서 안 보여가지고 티가 안 나서 아니 혹은 주변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소아 때 증상을 진단을 놓친 경우인데 성인이 돼서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런 ADHD 때문에 좀 사는 게 힘들어져서 진단을 늦게 받는 거를 성인의 ADHD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인 ADHD 같다라고 본인이 의심스러워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맞아요. 질문들도 해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이게 유리했던 게 저는 어릴 때 기억 되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근거로 쓸 게 많았어요. 생생하게. 네. 그리고 그 진단을 받음으로써 이제 안심과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노인 ADHD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와요. 네, 그 노인 ADHD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 생애에 걸쳐서 이게 발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병이 아직 그 진단을 이제 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율이 꽤 높은데 ADHD가 그래서 아마 ADHD 진단 받으신 분들 본인은 아실 거예요. 가족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아빠나 뭐 할머니나 뭐 삼촌이나 ADHD 저 사람 진짜 ADHD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들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 속보에. 저는 엄마랑 오빠, 그러니까 친오빠가 굉장히 약간 심한 ADHD 증상을 보이는 편이고 그런데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ADHD라는 그 개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2000년인가? 되게 최근이에요. 몇십 년, 20년 고작 넘은 최근 일이라서 저희의 그러니까 30대를 기준으로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은 애초에 진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정신과 자체의 좀 벽도 높았고 그때는 ADHD가 막 환청을 듣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양성 반응,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정도의 증상은 또 아니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치료받지 못한 ADHD가 굉장히 그 노인들 중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노인 ADHD 그 에피소드를 그렸던 거고 엄마를 보면은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때문에 힘든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막 급하고 근데 막 자꾸 뭘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짜증나고 이게
또 이제 ADHD가 충동성 조절이 안 되면은 욱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도 딸로서도 싫지만 엄마 본인도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인 ADHD에서의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엄마도 뭔가 그런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 내가 느꼈던 것 같이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럼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엄마는 모든 걸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해. 근데 그 감사하다는 게 저는 되게 싫거든요. 좀 더 되게 이렇게 문제를 가리는 덮여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쓴 게 있어요. 만화 네네. 내용 중에. 그래서 노인 ADHD뿐만 아니라 ADHD 진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이제 자신의 탓으로 생각을 해서 자책도 많이 하고 어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뭐 이런 자책감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지적하거나 뭐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수치심을 이제 보통 네. 끌어안고 이제 살아간다라는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감수해주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 자체로서의 어떤 성격이나 뭐 내 그게 아니었고 이런 병이 있고 그것에 내가 속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만 찾아도 저도 진짜 안심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DHD 진단을 받고 ADHD에 과몰입하면서 이 만화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게 이제 에필로그에 나오는데요. 과몰입력이 이 ADHD인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간에 ADHD뿐만 아니라 과몰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은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과몰입 역사를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네, 이 질문을 보고 또 짚어봤죠. 완전 어릴 때는 이제 뭐 하루 종일 그림 그린 거 그게 일종의 과몰입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몇 시간이 그냥 그림을 혼자 그렸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리지도 않고 그냥 사람 그림을 연습장 하나 가득 계속 그렸어요. 그게 좀 저한테 당연한 거였던 것 같고 이제 책 읽는 게 또 시험 기간 때 이렇게 시리즈물을 소설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시험 기간에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고3 때 태백산맥을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을 읽어 시작해서 애들이 너 왜 그러냐 대화 소설을 왜 시작했냐 그게 좀 기억이 나고 뭐 덕질 같은 거를 뭐 저도 당연히 하던 편인데 그러니까 약사 고시 준비할 때 약사가 되는 시험 그거 준비할 때 이제 그 어떤 댄서 코하루 수가라라는 그 일본 댄서가 있는데 그 사람 유튜브를 이제 다 찾아보고 이제 걸어가면서도 보고 막 남편 기다리면서 보고 막 아무튼 약간 나 왜 이렇게 보지? 약간 뭐 그 정도로 뭐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저는 과몰입 그렇게 심한 편 아닌 것 같아요. 이 ADHD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더 심한 게 많은데 저는 충동성 과잉도 좀 심한 것 같고 과몰입 쪽은 심하진 않지만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화 작업을 하거나 취미로 첼로를 하는데 첼로 연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한 3시간씩 해요. 근데 막 맨날 한 1시간 하고 이제 다음에 뭐 빨래 돌리고 뭐 이제 나가서 저녁 먹어야지 이렇게 이런 일정을 짜놓고 하는데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과몰입할까봐 뭔가 그 시작을 잘 안 하게 되는. 요즘 작업할 때는 아예 타이머를 맞춰놓고 끊으려고 1시간 타이머 맞춰놓고 하긴 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진짜 체력이 몸 축날 때까지 그냥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또 요즘에 과몰입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래도 좀 뭔가 덕력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덕질을 뭔가 저는 오타쿠라 생각 안 합니다. 저 자신을 영상만 많이 보았을 좀 부끄럽습니다. 좀 그렇게 막 깊게 뭘 잘 파지 않아요. 너무 산만해가지고. 그 책 속 만화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작가님이 이제 그
취미가 그렇게 많았다고. 아, 네. 동아리 수집러? 아,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취미도 많고 네. 활동도 뭐 이것저것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안 끊고. 네, 네. 그래서 어떤 동아리들을 좀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공연 동아리 항상 했었고 첼로를 했으니까 오케스트라, 약대를 제가 그러니까 2+4년제니까 대학교를 학사를 2개, 학사도 아니다. 2년 동안 다닌 게 있고 약대를 다닌 게 있잖아요. 둘 다 학교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주강 동아리 오케스트라를 했었고 20살 때부터. 그리고 약대 동아리, 과 동아리로 그 기타, 통기타 동아리 했었고 동시에 학술 동아리 뭐 부회장하고 뭐 그러면서 졸업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약사 이제 고시를 준비하기, 약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자료도 막 정리해주고 애들한테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했었고 또 뭐였지? 어릴 때 성가대 다녔으니까 주말에 그 성당 나가서 첼로 또 하고 뭔가 되게 바빴네요. 되게 남편이 신기했어요. 연애할 때 계속 뭘 하냐고 나랑도 놀자. 지금도 주말에 저거 오케스트라 취미로 하는 거 있고. 예. 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취미가 너무 다양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근데 뭐 하나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이룬 거 없이 그냥 그게 취미의 뭐 장점 아닐까요? 네, 이것저것 이렇게 네, 옮겨 다니면서 재밌게 하면 되니까 한번 발만 담가보고 맞아요. 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네. 그랬던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이것도 증상이라고? 이것도? 라는 발견을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화에 아직 그리지 못했지만 최근에 깨달은 ADHD적 모먼트가 있다면요? 일단 그 책 외에 이거 책 나오고 나서 제가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있는 트위터랑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약간 후속작 같은 ADHD 메타 인생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뭐 집안일 릴레이라는 편을 최근에 그렸는데 네. 근데 그거 진짜 다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설거지를 하러 가다가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다 찬 걸 봤어. 설거지 하러 가다 말고 쓰레기통을 이제 비우려고 이게 갈무리를 하다가 옆에 이제 고양이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더러워. 고양이 화장실 치우다가 여기 앞에 여기 청소를 돌려야겠다. 청소기한테 가다가 뭐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 된 걸 보고 분리수거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럼 설거지도 안 되고 일반 쓰레기도 못 치웠고 화장실도 정리하다 말았고 청소기 안 돌렸고 약간 이렇게 되는 일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 산만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제가 주로 일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요? 1, 2, 3, 4, 5 프로젝트를 뭐 하나 이렇게 깨작깨작 생각 떠오르면 또 다시 저쪽에 갔다가 약간 이런 식의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일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주현 원장님이 감수하신 안주현 원장님이 하신 그 말씀하신 글의 워딩인데 병렬식 뭐 이런 거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ADHD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를 쭉 하고 또 다음 거 쭉 하고 이걸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그게 근데 ADHD 약간 대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안 지루해지고 맞아요. 어쨌든 뭐 1, 2, 3, 4, 5를 한꺼번에 쭉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런 건 되게 많이들 있는 ADHD라면 많이 있는 증상일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책상 위가 다 펼쳐져 있게 저도 마련인. 그래요. 네, 저도 작업할 때. 뭐 하나만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봤다 이거 봤다 하느라고.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위트보이가 잠깐 책상 정리 좀 해줄게. 이게 아니야. 보면 아니 저 다 보고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네, 맞아 뭔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네. 그리고 좀 많은데 얘기해도 돼요? 네, 더 해주세요.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데빌스 플랜이라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 게임하는 저 재밌게 봤어요. 전 이제 시즌 1을 최근에 이제 봤는데 그 게임 규칙을 맨 처음에 설명을 하잖아요. 기존 게임을 하지 않고 기존 게임을 약간 변형을 하거나 그런 게임을 새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 게임 규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이해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길잖아요. 그럼 앞에 거를 잘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이제 누적해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앞에 게 다 까먹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ADHD 증상이 맞아요. 이게 제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약간 멍청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 작업 기억력이란 개념이 있는데 일종의 그 단기 기억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건데 그게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 기억의 화이트보드가 작다고 ADHD는 맞아. 네. 그래서 앞에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이미 몇 초 후에 기억이 안 나.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ADHD 증상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 네. 기억력 문제 나오면 망하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근데 장기 기억 같은 건 좋아요. 저는 기억력 좋다고 유명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건 되게 잘 기억하고 어떤 건 되게 기억 못하고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선택적이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에 밝혀지는데 제목 이 땅에 ADHD로 태어나가 이제 하나의 완성형 문장이었다고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ADHD로 태어나 ADHD라는 걸 모를 수 없다. 본인이 ADHD라는 걸 모를 수 없다. 이 문장이었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문장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에 연재 제목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가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목과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그 어떤 일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병원 퇴사하고 이제 약국으로 이직을 했는데 좀 소아과 밑에 있는 약국이라서 아기들 많이 오는 약국이었는데 좀 바빴어요. 근데 국장님이 스타일이 인계를 좀 인수인계를 좀 잘 안 하고 자리를 비우시는 스타일이었는데 한 번에 환자들이 막 몰려서 이제 오고 있는데 어떤 가족이 이제 아기가 3명이었던 거예요. 소아과 3명이면 되게 업무량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조제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제 그 약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른 걸로 바꿔서 뭐 처방을 하기로 했는데 뭐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막 우왕좌왕하다가 계속 그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 애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왜 죄송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약이 늦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되게 아리송한 얼굴로 약간 왜 그게 죄송하지? 약간 이런 얼굴로 그랬는데 그게 좀 저한테 약간 생각의 전환을 좀 불러일으킨 에피소드인 게 내가 왜 죄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일을 쉬고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난 참 항상 죄송한 것 같다. 느린 것에 대해서. 그게 제일 컸어요. 느린 거가 왜 죄송하지? 병원은 되게 항상 어딜 가나 큰 병원은 빡센 분위기라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항상 언제나 컨디션 상관없이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죄송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ADHD인지 모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죠. 그쵸. 맞아요. 결국은 약간 사회 비판적인 얘기가 되는데 가짜 뭐 패션 ADHD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애초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ADHD라고 의심을 하게 하는 그 환경이 문제 아닐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ADHD로 태어나서 이 땅은 사실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그렇죠. 헬조선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효율을 맞추지 못하거나 너에게 1인분의 몫이 있는데 그쵸.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1.5인분, 2인분을 그쵸, 맞아요. 네, 그게 문제죠. 또. 그런 환경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이 누군가가 느리거나 1인분의 몫을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또 같이 나눠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또 조직의 어떤 책임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결국은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고 맞아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너무 각박해져 있는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 위에 있는 그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 사람들은
같이 실무를 안 하고 실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네. 그게 어디나 그럴걸요. 제가 일했던 병원 굉장히 큰 유명한 병원이었는데도 거기도 뭐 나름대로 다른 데보단 시스템이 좀 있긴 했지만 애초에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되게 쌀벌한 그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다들 예민해져 있고 네. 작은 기업은 더 그렇겠죠. 맞아요. 사람이 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문제 많다. 그쵸. 너무 슬프다. 다 날이 서 있는 상황을 네. 만들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메시지에 굉장히 큰 공감을 네,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ADHD로 태어나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안주현 선생님께서 네. 감수를 맡아주셨어요. 이 감수의 말뿐만 아니라 감수 내용에는 추가로 그리면 좋겠다는 소재들까지 쫙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네, 와 진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애정을 보내주셨구나 했는데요. 작가님은 또 어떤 부분이 또 마음에 드셨을까요? 일단 진짜 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책에 실리는 감수의 말이 있고 저한테 또 따로 보낸 좀 디테일한 이제 내용적인 감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진짜 내용이 너무 따뜻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일단은 감수라고 해서 저는 진짜 의학적인 팩트 체크만 해주실 줄 알고 저도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랬는데 생각했습니다. 네. 막 이제 생각나는 워딩이 그 ADHD들이 이제 그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면서도 애처롭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너무 이게 감동적인 거. 따뜻하다. 위로의 말씀. 약간 그리고 제일 좀 기분 좋았던 게 그 발봉이는 문제 없어라는 부적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나오는데 네. ADHD인들에게 이 서포팅 시스템이 중요하다. 믿어주는 사람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에피소드인데 그런 부적을 그 본인도 그리고 그 ADHD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그 약간 회심의 그림이었거든요. 그게 그 부적이란 게 아무도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고 치는 주제 문제 없다고 하는 게 좀 뻔뻔한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ADHD인들에게 수치심이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근데 수치심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약간 이 병 가진 게 뭐가 그리 자랑이라고 네가 약사인데 환자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수도 있지 않냐. 네가 일을 잘 못하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은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소재에 알려주신 거는 진짜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그 ADHD 메타인생이랑 그 시리즈를 그리면서도 어쨌든 제가 항상 이 모든 일상에 대해서 조금 알러트하게 이렇게 뭐랄까 의식을 해야 소재가 나오는 건데 이걸 소재를 미리 던져주니까 이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좋았고 잘 써먹을 생각입니다. 네. 진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이제 책이 막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갈 텐데 이 책을 어떤 독자분들이 읽어주면 좋을까요? 작가님도 또 상상해본 독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ADHD가 꼭 없어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게 그냥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꼈던 사람이라면 조금 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ADHD 당사자들은 물론 당연히 보면 좋긴 할 텐데 도움도 많이 되긴 할 텐데 근데 그분들은 이미 아마 콘텐츠를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ADHD에 관심이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닌데 주변에서 좀 궁금해하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제 콘텐츠를 파편적으로 접해서 좀 선입견이 오히려 좀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책으로 보면 어쨌든 한 번에 쫙 읽어서 맞아요.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ADHD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좀 궁금하시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그런 밈이나 여러 가지 영상들의 클립 같은 짧은 그런 콘텐츠로 이제 접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래서 도대체 ADHD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데 대체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때 이제 이 당사자로서 겪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 또 작가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써주신 그 지식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저는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화니까 좀 쉽게 맞아요. 읽히니까 되게 또 빨리 읽히고 네.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이 땅의 ADHD로 태어나 북토크 일정을 또 이야기 드릴게요. 3월 14일에 토요일 오후 4시에 충무로역과 시청역 그 사이에 알라딘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책 감수를 맡아주신 안주현 선생님과 비스카차 작가님과 함께 북토크를 합니다. 네, 재밌겠다. 너무 재밌지만 떨고 계시다. 신청은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도서 검색을 해주시면 북토크 티켓을 같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두둠치 스테이션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이런 자리 일단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뭐 이렇게 녹음하고 말로 뭘 제가 잘 하지 않는데 이제 공연 동아리만 했다 했잖아요. 저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만 하는 약간 말 빼고 다 하는 그런 노래 한 곡. 무슨 소리 하시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근데 되게 좀 신기했고 또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들 책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작가님 사인 만드실 거거든요. 맞아요. 사인 연습을 열심히 네. 해서 북토크 때 오시면 또 사인을 해드리는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벤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이 땅의 ADHD로 태어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